그러나 상욱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찻값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소영은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했다. 상욱은 그것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상욱은 그것부터 따져 물었다. 당신 그 돈 무슨 돈이요? 생활비 아껴서 모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그렇게 풍족한 생활비를 준 일이 없어. 사실대로 말해. 무슨 돈이야? 꼭 말해야 해요?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차 사는 거 취소할 거야. 그럼 약속해요. 부정한 돈이 아니면 아무 말 안 한다고. 아무래도 구린 데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어쨌거나 약속해요. 그래, 약속할게. 어서 말해봐. 그건 제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상욱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상욱과 결혼할 때도 상당한 혼수를 해왔다. 그런데 여자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찻값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상욱이 알기로 소영은 첫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돈이 전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 상욱은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상욱이 생각이 맞는 거라면 그는 소영이 옛 남편이 준 돈으로 산 이불을 덮고 그 돈으로 산 수저로 밥을 먹은 꼴이 되는 것이다. 당신 그 돈의 정확한 출처를 말해봐요. 그 돈의 본래 주인은 누구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돈 당신이 번 거요?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거요?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번 것이고 일부는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묻는 거니까 대답이나 정확히 하시오. 당신이 벌었다는 일부의 액수가 얼마이고 받은 돈은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은 거요? 나는 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돈은 쓰지 않아요. 더구나 자존심 상하는 돈은 내가 죽는다 해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건 높아심에서 묻는 말인데 당신이 해가지고 온 혼수며 오늘 지불한 차량 대금 혹시 당신이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가 아니었소? 네? 놀라는 것을 보니 사실이군 그래. 상욱은 속이 부글거리는데 소영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엷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그래서가 아니라면 당신 정말 내가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혼수도 해오고 당신에게 차도 사주고 했다면 어쩌실 거예요? 모두 불사르고 말 거요. 당신 질투하는 거예요? 상욱은 아무 말 없이 소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생각 같아선 한 대 쥐어박고 싶었다. 아니에요. 그런 돈 아니에요. 그 돈의 반쯤은 내가 가게 하면서 모은 거고요. 반쯤은 당신과 결혼할 때 친정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됐어요? 그 정도면 깨끗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오빠가 위자료를 주고 이혼시켰어요. 그리고 진작부터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공장 일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당신이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가 오늘과 같은 오해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 차는 친정아버님이 사주시는 거라 생각하세요. 장인어른이 사주시는 차도 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드리면 드렸지.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받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나중에 좋은 거 사드리고 지금은 그냥 받으세요. 이제 오해 풀리셨어요? 상욱은 애정어린 눈길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차를 사주었다는 것보다는 상욱이 오해를 풀어주려는 그 마음이 고맙고 대견했다. 자신의 돈으로 사주면서도 상욱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것은 자신이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장인이 사주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그 마음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상옥과 최선주에게는 산뜻하고 맵시 있는 승용차가 동시에 배달되었다. 상옥과 최선주는 고사를 잘해야 사고가 없다면서 고사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지냈다. 이제는 우리도 오너 드라이버가 된기라. 시승시 겸해가 마누라 태워가 경주까지 드라이브 하는 기라. 상옥도 옆자리에 소영을 태우고 경주를 향하여 달렸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운전을 하고 있는 상옥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길이 행복해 보였다. 잠깐만요. 소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내어 들고는 큰 소리로 읽었다. 당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위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해봐요. 내가 말하는 거 꼭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선수하세요. 선수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나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선서 하나,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는다. 선서 둘, 김상옥 옆자리는 한소영 이외의 어떠한 여자도 절대로 앉을 수 없다. 그게 다야? 옆자리에 장모님도 태울 수 없고 처제도 못하게 해? 장모님도 여자고 처제도 여자예요. 절대로 안 돼요. 상옥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시작하였다. 그토록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한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새로운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상옥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부모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납품에 차질 없이 열심히 일해주는 공장 직원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항상 의논할 수 있는 최선주에게도 감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소영이었다. 메말라 황폐하던 가슴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삶에 대한 여유를 주었다. 상옥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무언가 성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상옥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소영에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보답을 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였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초의 연휴를 이용하여 제주도 관광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상옥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모두에게 물어보았다. 상옥은 소영이와 함께 4박 5일의 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었다. 다음해 1월 상옥의 가족과 최선주 부부, 공장 직원들은 제주도 관광여행에 나섰다. 교통편이나 숙소는 이미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40명이 넘는 대가족의 이동이었다. 제주에 도착하여 첫 밤을 보내던 날, 상옥은 가족들의 숙소를 돌아보며 남모르는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주도하여 40명이 넘는 대가족에게 작은아마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행복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상옥의 가슴 뿌듯한 행복은 그 다음 날로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상옥 일행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날의 일정에 따른 관광을 하기 위하여 대기한 버스에 승차하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승차해 있는데 최선주와 그의 부인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도 같이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상옥은 직감적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최선주의 부인이 혼자서 버스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최선주는 어디 있어요? 최선주 부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이가 김 사장님 좀 뵙자는데요. 지금 로비에 있어요. 상옥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향했다. 무슨 일이야? 문제가 생겼다. 무슨? 아이들이 걱정돼가 집에 전화를 했는데 집에 전모가 와 있다는 기라.
그래가 읽어보라 했더만은 승윤부 사망, 수빈모 위급, 급 상경료. 수빈이라 했다는데 그라이 수빈씨 남편은 죽었고 어머니는 위독하이 급히 좀 와달라 하는 말이 아니겠나. 그라이 이를 웃지 않어. 상옥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제주에 와서 단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란 말인가. 상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었다. 수빈이 오죽이나 답답하고 의지할 곳 없었으면 최선주에게 전보를 쳤으랴마는 이런 일을 소영이 알게 되면 무엇이라 할 것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어내고 이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이 또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렇게 넋을 잃고 있으면 어이하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나들 어쩌란 말이야. 할 수 없다. 니는 예정대로 일정을 마치거라. 내는 급한 볼일이 생겨가 먼저 간다고 할 테니까네. 그리고 내가 먼저 인천에 가서 상황을 보고 전화할 테니까네. 다음 일은 알아서 하거라. 그러면 내 집 사람에게는 뭐라 하고 내 마누라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네. 이해해 줄 기다. 그러는 방법밖에 없었다. 최선주는 상옥을 대신해서 급히 인천으로 올라가고 상옥은 일정을 따라 일행들을 이끌고 관광을 하고 있었다.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상옥은 그럴 수가 없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게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상옥은 피곤하다는 구실로 식사도 거른 채 침대에 누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았다. 남들은 한순간 사랑하다가 서로 싫어지면 헤어져 버리고 또 헤어지면 그만이었다. 후유증도 없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정들면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은 왜 이렇게 질기나겨를 맺어 한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지겨운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그 질기나견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싶었다. 자유롭고 싶었다. 여보, 식사 안 하세요? 언제 들어왔는지 소영이 상옥을 불렀다. 생각이 없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소영이 상옥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이야기 좀 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상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말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럼 나가도 되죠? 어딜? 최 선생 부인한테요. 혼자 계시잖아요. 소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최선주 부인이 있는 방으로 갔다. 하지만 소영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최선주와 장시간 무슨 이야기가 오갔으며 왜 갑자기 최선주가 서울에 가야 했는지 그리고 상옥이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소영은 궁금증을 접어두고 아무 말 없이 최선주 부인이 있는 방으로 갔다. 아마도 자신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상옥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몰랐다. 소영이 방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선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옆에 누가 있나? 아니야, 혼자야. 그래? 그라모 잘 듣거래. 아침에 전보 내용대로 수빈이 남편은 죽었고 수빈이 모친이 위독한데 내 보기에는 가망이 없는 기라. 그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빈이가 문제인기라. 왜? 수빈이가 왜? 충격을 받아서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영 이상한기라. 그래가 일단 수빈이도 입원을 시켰다. 그래?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수빈이 남편 장례부터 치러야 안 되겠나? 알았어. 내일 첫 비행기로 올라갈게. 네 올 수 있겠나? 갈 수 없어도 가야 했다. 아무 죄도 없는 최선주에게 모든 것을 맡겨둘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현식이 어머니를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소영에게 무엇이라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다. 어떤 구실을 만들어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몰래 도망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진심을 말하고 소영이 양해를 얻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상욱은 군의 전화로 소영을 방으로 불렀다.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과 의논해야 할 일이 있어. 상욱은 의논할 일이 있다고 말을 꺼내놓고도 이 어려운 상황을 무슨 말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곤혹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 말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당신이 하실 말씀 제가 해요. 조용히 상욱의 말을 기다리던 소영이 입을 열었다. 인천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소영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상욱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소영은 창 너머 먼 곳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당신 이름으로 내일 첫 비행기 예약해 두었어요. 지금은 아무 말씀 말고 그냥 올라가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보. 비행기 시간 놓치지 마세요. 상욱은 할 말을 잃었고 소영은 최선주 부인이 있는 방으로 갔다. 그날 밤 상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와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소영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고 지난밤 아무 말 없이 창 너머를 무심히 바라보던 소영의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상욱이 인천의료원에 도착해 보니 최선주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없었다. 망자의 시신은 검시하여 입관을 마쳤고 영정 앞에는 그의 아이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현식의 모친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수빈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전경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최선주, 인사는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그것부터 말해다오. 상욱은 아직까지 아이들 아버지의 사인도 몰랐고 현식 어머니에 대한 병세도 수빈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간단하게 말하자. 아이들 아버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고 수빈이 모친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신 기라. 그러고 수빈 씨는 그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쇼크를 받아 왔다 갔다 하는 기라. 상욱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를 가릴 수가 없었다. 아, 그러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가만히 있거라. 내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보이간에 쌍투상이 난 거는 분명한 기라. 수빈 씨 어머니도 호흡기만 떼면 그만인 기라. 하지만도 두 사람 장례를 한꺼번에 치를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네 우선은 죽은 사람 장례부터 치러야 안 되겠나. 상홍 역시 현식 어머니의 회생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최선주의 결론에 동의하고 수빈이 남편의 장례부터 치르기로 하였다. 상욱과 최선주로서는 그 사람의 친인척 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 확인서를 들고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하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의 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였다. 상욱과 최선주는 상의한 끝에 그가 인천에 오기 전까지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하광정 앞바다에 뿌려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광정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최선주가 가기로 하였다. 상호가 이 경황 중에 할 말은 아니지만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아나? 최선주는 하얀 유골 상자를 가슴에 안고 하광정으로 떠나면서 상욱에게 물었다. 내는 말이다. 네가 왼수인게라 왼수. 왼수라고 얼마야. 최선주는 상욱에게 꿈에 볼까도 겁나는 원수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강정으로 떠나갔다. 이제 상옥은 또 한 번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다. 먼저 의사를 만났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산소 호흡기에 의하여 맥박을 유지하는 것뿐이지 이미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상옥은 정신병동에 있는 수빈을 찾아갔다. 고향의 친인척 주소를 알기 위해서였다. 상옥이 알기로 고향의 친인척은 별로 없으나 먼 일갑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빈이 아버지를 고향에 모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빈에게서 주소를 알아낼 수는 없었다. 이미 수빈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상옥은 하는 수 없이 기억을 더듬어 수빈의 고향 정읍으로 내려가 수소문을 했다. 천만다행으로 수빈의 아버지 유택을 찾아내었고 먼 일가 되는 사람도 찾았다. 상옥은 수빈이 친척되는 사람에게 전후사연을 말하고 수빈이 어머니를 수빈 아버지 유택에 합장하기로 합의를 보고 인천으로 올라왔다. 최선주는 하강정에 다녀와 상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노? 정읍. 정읍이 어디고? 최선주는 초죽음이 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빈이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야. 상옥도 이제는 진이 빠져 있었으나 최선주에게 수빈이 고향에 다녀온 경위를 설명하여 주었다. 알았다. 조금 쉬어가. 의사에게 가보자. 그래, 그러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 상옥과 최선주는 병원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은 벌써 사흘밤을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새웠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상옥을 깨웠다. 죽지 못해 간신히 눈을 떠보니 상옥 앞에 소영이 서 있었다. 상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다. 이제 헛것이 보이는구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올려다 보았다. 틀림없는 소영이었다. 지금 꿈을 꾸고 있겠지 하고 최선주가 누워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최선주의 부인이 최선주를 깨우고 있었다. 상옥은 틀림없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소영이 이곳에 올 리도 없고 최선주 부인도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없었다. 상옥은 다시 눈을 감아 버렸다. 일어나세요. 저예요. 분명한 소영이 목소리였다. 상옥은 내리누르는 눈을 비벼뜨고 정신을 차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다시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소영이 서 있었다. 상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옆자리의 최선주도 그제야 정신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꿈이 아닌 현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니, 당신, 정말 당신이요? 그래요. 한소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하고 우선 어디 가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지금 옷을 갈아입을 입장이 못 돼요. 당신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아세요? 아무래도 괜찮소. 당신은 친구를 대신하는 상주잖아요. 등산복 차림으로 장례 치를 거예요. 소영은 까만 상복을 내밀며 갈아입으라 했다. 그러는 소영을 보는 상옥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 사람은 사람이 좋은 거야? 아니면 바보인 거야? 아니면 복수를 하고 있는 거야? 복수 중에 가장 무서운 복수가 무언의 복수라 했는데. 상옥은 소영의 진심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옥은 소영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못했다. 모든 것은 뒤로 미루고 장례부터 치러야 했다. 상옥과 최선주는 먼저 정신병동으로 가서 수빈이 담당 의사를 만났다. 호흡기를 제거하고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라도 일으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으로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옥은 수빈을 데리고 나왔다.
수빈에게 어머니가 임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그것은 수빈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망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혹시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며 수빈을 찾기라도 한다면 손이라도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이제 단 몇 초 뒤에는 병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신의 손이 이끌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망각의 강을 건널 것이었다. 생각하면 살아생전에 너무나도 한이 많았던 가엾은 여인이었다. 하늘같이 믿었던 아들이 1점 혈육도 남기지 못한 채 꽃다운 나이에 이국 하늘의 고운이 되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집간 딸이 한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집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수모를 당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의지하려던 사람의 참혹한 죽음을 보고 혼절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이승을 떠나려 하는 것이다. 의사는 얼굴에 씌어져 있던 산소 마스크를 제거했다. 몇 번의 가쁜 숨을 몰아쉬던 수빈 어머니는 이내 조용해졌다. 한많았던 75년의 세월을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이승을 떠난 것이다. 수빈은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초점 잃은 눈으로 멍청이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인의 장례였다. 인천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찾아와 조문할 사람도 없었다. 상옥은 서둘러 그날로 고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읍으로 내려갔다. 정읍에는 이미 장례에 따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옥과 최선주는 그곳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정성을 다하여 수빈 아버지와 합장하는 것으로 장례식을 마쳤다.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산에서 내려오던 상옥은 풀뿌리에 걸려 잔디 위에 넘어졌다. 상옥은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았다. 잔디 위에 넘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뒤따라오던 최선주도 상옥 옆에 누워버렸다. 상옥은 최선주에게 할 말이 없었다. 무슨 말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이분이 있으되 할 말이 없었다.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최선주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미안하다.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안 했더니 얼마야. 이후로 상옥도 최선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옥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악몽과 같았다. 한마디로 평지풍파였다. 단 며칠 동안에 두 사람의 장례를 치러했던 기구한 운명이 한스러웠다. 어떻게 된 놈의 팔자가 이 모양이라는 말인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까짓거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런 개같은 팔자는 없을 것 같았다. 이승에서 지은 죄는 한 여자를 사랑했던 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전생에 무지무지한 죄를 지은 모양이다. 전생에 얼마나 많은 악업이 있기에 이렇게 엄청난 업보를 받아야 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업은 또 얼마나 남았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책이 없었다. 상호가 그만 일나거라. 어디 가서 잠 좀 자자. 최선주는 상옥을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어있는 건부를 털어주었다. 상호가 니와 니는 말이다. 전생에 수빈 씨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이 세상으로 토낀기라. 그래가 수빈 씨가 우리를 쫓아와 그 빚을 받고 있는 기라. 상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로 편한 거 아이가? 전생에 지은 빚 이승에서 갚는다고 생각하지. 그 빚이 얼마나 남았는데 이자 쪼매만 갚으면 안 되겠나? 글쎄 그 쪼매가 얼마냐고. 그랬다.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다. 정신병원에 있는 수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앞으로의 일이 장례식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상옥과 최선주는 정읍시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다. 수빈은 기왕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당장은 안심이 되었지만 아이들이 문제였다. 큰아이가 이제 중3이었고 다음이 초등학교 6학년, 막내가 3학년이었다. 아이들은 어쩌지? 우리가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일단 아이들을 만나보자. 혜정이라고 했던가? 그 나이는 꽤 똘똘해 보이던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간 상옥과 최선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 수빈 어머니가 경영하던 가게의 문이 열려 있었다. 가게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나와 장사를 하고 있었다. 너희들 물건값이 나는 거니? 상옥이 물었다. 네, 잘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줌마들이 알아서 주는걸요. 그래. 상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울산 아줌마들께서 이렇게 적어주고 가셨어요. 울산 아줌마? 그랬다. 소영과 최선주 아내의 배려였다. 그 아줌마들 어디 계시니? 아저씨들 오늘 오실 걸 하시면서 울산으로 가신댔어요. 무언가 상욱의 가슴을 짓눌러 오고 있었다. 자신의 업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이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저씨 따라서 울산에 가서 살자. 아니에요. 울산 아줌마들도 그러자고 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울산으로 가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혜정이는 울먹이면서도 말을 잘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살 거예요. 저희들 오늘도 엄마 면회 갔다 왔어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할 기가? 혜정이는 최선주의 물음에 머리를 숙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대답은 또렷하게 했다. 저는 학교 그만두겠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제가 돈 벌어서 공부시켜 훌륭한 사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벌어서 낼 거고요. 엄마는 저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되어달라고 해서 저렇게 되신 거예요. 상옥도 최선주도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았다. 그래, 혜정아. 내 마음이 참 예쁘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힘이 드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저씨에게 연락하거라.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혜정이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하는 것은 어른 못지 않았다. 성격도 차분했고 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다. 그리고 혜정이는 물론 동생들까지도 수빈을 친엄마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상욱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상욱은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상욱과 최선주는 마지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빈을 면회했다. 면회실에 나온 수빈은 상욱도 최선주도 알아보지 못했다. 초점 잃은 눈과 겁먹은 표정으로 움츠리고 있는 수빈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욱의 가슴은 무엇인가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차라리 정신병이 아닌 다른 병이라면 옆에 두고 어떻게라도 해보련만.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 한없이 안타까웠다. 상호가 안타깝지만도 어이하노. 이제 그만 가자. 최선주는 수빈을 병동으로 들여보내고 상옥의 팔을 끌었다. 상옥은 울산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고 말았다. 몸과 마음이 너무도 지쳐있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리에 누웠다고 모든 것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잠자리에 들면 심한 악몽에 시달렸고 눈을 뜨면 소영을 바로 볼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소영은 상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심으로 상욱의 병간호를 해냈다. 상욱은 자리에 누운 지 거의 2주가 되어서야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소영은 약사발을 건네주며 물었다. 이제 조금 나은 것 같소.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줄 아오. 하지만 어쩌겠소. 당신이 이해하여 주시오. 진심으로 미안하오. 우선 시간 있으면 병원에 다녀오세요. 최 선생이 병원에 계세요. 그러고 보니 상욱이 알아눕고 나서 최선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왜? 최선주에게 무슨 일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상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일로? 과로하신 거지요. 미안하오만 택시 좀 불러주시오. 현기증이 일어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상욱은 콜택시를 불러 타고 급히 최선주가 입원해 있는 동강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최선주는 멀쩡했다. 상욱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같은 방 환자와 장기를 두고 있었다. 죽을 병은 아니었구나. 왔나? 니는 어떻노? 이제 괜찮아. 인천에는 연락해 봤더라. 아직 못 해봤는데 수요일 내로 한번 다녀올까 해. 이제는 네 알아서 하거라. 그래, 이제 나 혼자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랬다. 수빈의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최선주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며칠 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상욱은 소영과 마주 앉았다. 나는 당신에게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소.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요. 이제 더 이상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쩌겠소. 당신의 마음이 괴롭더라도 조금만 더 이해해 주기 바라오.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은 수빈을 못 잊고 사랑해서가 절대로 아니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사람들을 버려둘 수 없는 것일 뿐 다른 감정은 없소. 당신이 지금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인천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당신 이제 그만 수빈 씨와의 관계에서 헤어나실 수 없어요? 나도 헤어나고 싶소. 당신의 그 말씀이 진정이시라면 지난 과거를 모두 잊으시고 앞으로 일도 상관하지 마세요. 저의 이런 말씀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를 진정한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소영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은 저희 마음을 너무 몰라주세요. 물론 모든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여자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한 여자 때문에 망가져가는 당신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망가질 수도 있는 가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당신과 결혼을 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순수함과 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무엇이든 결심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과거의 깊은 상처가 저희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사랑에 메말라 척박해진 당신의 가슴에 저의 사랑을 드리고 싶었어요. 뻥 뚫려 찬바람인 당신의 가슴에 문풍지가 되어 당신의 온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그때 순수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첫 여자를 잊지 못한다는 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 관계없이 당신은 지금도 수빈 씨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순 없어요. 당신은 저희 남편이고 이 집안 가장이에요. 저는 당신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보, 당신은 수빈 씨나 그 가족들에게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배려도 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 해서 당신을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세요. 그것만이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에요. 상옥은 할 말이 없었다. 수용이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을 끓여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누가 들어도 소영이 심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욱의 마음도 소영이 말대로 이제 수빈과의 모든 인연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운명의 마시는 수빈과의 악연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상욱의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